자, 또 이렇게 한 주가 갔습니다. 많이 힘든 수험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현장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험 생활을 편안히 지내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힘겹게 수험 생활을 뭐 겨우 유지하죠. 특히 이 시기쯤 되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으로는 좀 드라마틱한 성적의 향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들기 위해서 공부 과정도 좀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막 깨닫는다든지 정말 답이 나오는 절대 법칙을 알게 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시기의 공부는 그런 느낌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의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아주 조금씩 익어가는 거지, 갑자기 확 바뀌면 순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요새 공부를 할지는, 뭐 어떤 기대를 갖고 공부할지는 충분히 예상이 또 되고 이해도 되지만, 공부 과정 자체에 집중하셔야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뭔가 뭘 얻었어, 뭘 얻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시면 이 시기에 '오늘 공부 헛한 것 같아.' 이런 느낌 드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얻어서 새로 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냥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수능 날 가장 드라마틱한 점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았어. 근데 출제된 게 그 깨달음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면 그 깨달음이 도움이 안 돼요. 그 공부 과정에서는 굉장한 확신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 가 보면 원점인 상태. 뭐 6-9평 때 이미 그걸 경험한 학생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해야 될 것을 착실하게 해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점수 상승이 수능 날 기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모든 거의 전제가 여러분이 갖는 그 마음속의 괴로움을 조금은 덜어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평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저도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저는 좀 힘들면 이제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수험생 입장이 된다면 뭐 불안하고 걱정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6 개월 잘 봤어. 근데 최근에 본 사설에서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어. 무시하라고 하는데 무시는 잘 안 되고 '혹시 이게 내 수능 점수면 어쩌지?'라고 걱정해. 뭐 또는 조급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남은 시간 대비 할 건 많고. 뭐 재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뭐 이렇게 진도가 느려.' 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느려. 나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조급함을 제가 채워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조급하고 걱정받고 스트레스 받겠죠. 또는 심하게 생각하면은 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라거나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몇 있거든요. 제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들. 어 근데 그런 감정에 휩싸였을 때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이 책 덕분인데, 오늘 같이 읽을 책입니다. 이 책 덕분인데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죽음에 관해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이제 다 잘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려고 갖는 감정이나 태도, 마음가짐,
노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죽음 앞에서는 좀 초라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아 죽음 앞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금세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뭐 불안이 됐든 조급함이 됐든 원망이나 짜증이 됐든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한 내 스스로의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제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 '죽음이라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내가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게 맞나? 내 시간을 이런 감정에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가? 아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느새 회복이 돼요. 인간에겐 누구나 그 회복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그게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휘고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 힘 안에서는 다시 회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또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졌을 때도 금세 돌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감정에 휘둘려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일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을 취해야 죽을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소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휘두르게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시미즈 켄은. 일본의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암 전문 또 말기암 전문. 그러니까 이분을 찾아간 건 환자라는 건 이미 말기암 환자라는 거야. 그 환자들을 접하면서 자기가 배운 거, 느낀 거,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글로 쓴 책이 이제 "1 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책인데 저는 저 생각을 머릿속에 거의 잊지를 않아요. '1 년 후 없다면 지금 뭘 하는 게 맞지?' 그렇다고 결코 뭐 인생이 무상하다거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데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런 고민을 하게 해준 책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 살에 백혈병에 걸린 대학생 이시다 하루카 씨가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에 찾아왔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하루카 씨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 부모님이 자신에게 충분한 애정을 쏟지 않았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불안이나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부모님이 딸을 더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를 바랄 정도로 분노했다. 화학요법이 시작되면서 하루카 씨는 다양한 증상에 시달렸다. 고열이 나고 구내염이 입속에 가득해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열심히 기른 머리카락마저 빠지면서 고통은 깊어져 갔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남들은 다들 즐겁게 지내는데. 친구의 SNS를 보다 화가 치밀어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무렵 같은 병동에 고령의 남자 환자가 들어왔다. 하루카 씨는 그를 바라보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 환자는 신장에서 폐로, 암이 전이해 자신보다 훨씬 병세가 나빠 보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하루카 씨에게 말을 걸었다. "좀 어때? 힘들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 어느 날 하루카 씨는 그에게 항상 밝게 지낼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족을 위해서 힘을 내고 싶은 거야.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는 다정한 얼굴로 답했다. 그의 답에 하루카 씨는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를 위해 힘을 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충격이었다. 마음 한쪽에서 늘 불만을 품고 있는 나는 누군가를 위해 뭘 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환자와 그들의 치료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료진이 눈에 들어왔다. 하루가 씨는 한밤중에 자신의 등을 어루만져 주던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자신이 투병하는 동안 내내 경황이 없던 부모님도 보였다. 부모님을 향한 가슴속 응어리가 어느새 사라지고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현재 하루카 씨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해 건강하게 대학에 다니고 있다. 얼마 전 안부를 전하기 위해 잠시 병원에 찾아온 하루카 씨의 얼굴은 입원 직후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이전에는 적당히 취직해서 결혼하고 마음 편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꿈이 있어요. 나는 여러 환자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루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체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고 힘든 치료를 겪으며 깊이 생각하고 느낀 일은 하나하나 설득력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 무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났다. 착실하게 환자와 마주한 덕분에 모든 만남이 인생의 귀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영향이 컸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깨달은 여러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글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샘솟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 난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서 하면서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깨달았던 문장은 요거예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고 힘든 치료를 겪으며 깊이 생각하고 느낀 일은 하나하나 설득력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 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기서의 설득력은 말 그대로의 설득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그 사람의 서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만의 힘,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무탈히 평안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꿈일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책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설득력이 없어. 그 사람이 뭔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힘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공감을 한다거나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경험을 해 보니까 수험 생활 자체로 너무 힘든 수험생이 있고 수험 생활의 힘듦 더하기 뭔가 더 있는 수험생이 있고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뭐 세상 행복한 고3들도 있죠. 저 현장 아이들 보면 아무 고민이 없어. 없어 보여. 고민이 실제로 없진 않겠지만 없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도 부유하고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부모님도 별로 욕심 없고 나도 욕심 없어. 그냥 성적 나오는 대로 대학 가서 그냥 즐겁게 대학 생활하다가 집안에 있는 돈 물려받고 그냥 평온하게 인생 살 수도 있어요. 부럽기도 하죠. 근데 몇이나 되겠냐고. 진짜 극소수일 겁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든 어쨌든 그건 타고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타고나지 못한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수험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 또는 아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부정적인 상태에 휘감겨 있는, 그래서 누군가 딱 봤을 때도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그게 내 삶을 위해서 좋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한 거는 이제 이 내용에 나왔던 인물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난 감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나를 괴롭혔어. 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사람의 꼭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처럼 이 책에 나온 그 환자였던 분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중은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의 힘듦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놓여진 상황에 이제 자기 몫이 몇 프로가 있을 거고 타인의 영향이 또 몇 프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100%다 타인 때문이다.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아예 가족도 친구도 아닌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됐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어쨌든 내 주변에 나는 정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또는 감사할 사람이 없다. 괴롭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현재 상황에서 이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뭐냐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는 죽을 때 후회 없는 게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지만 나한테 없었던 것 또는 나쁜데 나한테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뭔가 빈자리 또는 가시 같은 것만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기엔 시간 너무 빨리 흐르고요.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을 잘 돌아보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또는 과거의 기억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과거도 현재도 우리가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또 바뀐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주어진 것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절대로 남에게 의지해서도 의존해서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의 독립체로서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험 생활에서 물론 우리는 고통 없는 수험 생활, 고통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어 그렇게 되면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어른이 돼도 어른 같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삶에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그 순간은 편해서 좋을진 모르겠지만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져야 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꿈에서 죽였어.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저를 속였고 제 인생을 엄청난 구렁에 빠뜨렸고 제가 헤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잘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잘.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고통의 과정들이 제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형성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물론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또 한 구절 읽어 드리고 싶은 게 요 구절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과 마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놀란 점이 있다. 환자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병에 걸리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 다만 환자 본인은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지 못하며 성장해야겠다고 따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다. 내가 환자에게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이야기해도 대부분 매일 괴로워하면서 병을 마주할 뿐이에요 라고 답한다. 외상 후 성장은 현재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병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슬픔을 통해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건 상처 입은 자신을 위해 더욱 책찍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난을 마주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병과 마주하는 방법이 100가지 존재한다.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밀려오는 슬픔과 몸이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마다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지내다 보면 분명 환자는 어딘가에 도달해 있다. 그게 내가 직접 목격한 환자의 회복력이었다.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떨지, 결국 어떤 마음에 다다를지 나는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는다. 아, 뭐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수험 생활이라는 그리고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근데 수험 생활로 인한, 그러니까 성적으로 인한 고민 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일단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부정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냥 100% 인정하고, 그게 나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100% 인정하고, 가끔씩 수험 생활 중에, 가끔씩 이제 수험 생활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예요. 부정적 감정에 쌓여서 온통 부정적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그것을 오롯이 인정하고 이후의 삶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나 젊은 여러분에게 죽음에 관한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몇십 년 뒤가 됐든 뭐 결국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수험 생활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삶을 살겠다.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능 끝나고 뭐 해야지, 뭐 어디 여행 가야지, 머리 뭐 해야지, 뭐 쇼핑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수능 이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이 수험 생활 지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종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상황에, 또는 가족, 친구 포함해서 결국 타인이거든요. 타인에 영향받지 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종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고 조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